예, 안녕하세요. 우리 2021년 38회 관세사 1차 회계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는데, 저를 보고 약간 놀라신 분도 몇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관세사 강의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옛날도 아니죠.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했었습니다. 위아스라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뭐 또 사연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그만두고, 뭐 다른 강의들은 물론 했습니다만, 이제 관세사 강의를 안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감정평가사 강의도 하고 관세사 강의를 하는데, 뭐 지금 시험 문제 꽤 됐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시험 문제는 꽤 됐는데, 뭐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뭐 시험 어떤 해설 강의보다는 야, 네가 그래서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의하는지 궁금하다. 그게 아마 여러분이 수업 듣는 요거 듣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기출 해설보다는.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반팔을 입었죠. 5월 달입니다. 그렇죠. 5월 달에도 저는 원래 반팔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아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제가 옛날에 강의했을 때 거기 학원이 1등이었어요. 제일 컸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거기 뭐 어떤 사연이 또 있어가지고 강의를 그만두게 됐죠. 그때 뭐 한 80 몇 명씩 놓고 막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다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3년 지났고. 저는 회계사이고 세무사입니다. 나는 지금 관세사 아직 합격을 못해서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 그런 분들은 저를 알겠죠. 위아스에서 제가 그쪽에서 뭐 당연히 1등 강사였었고, 당연히 하니까 좀 싸가지 없다. 그렇죠? 3일 회계법인 나왔고 지금은 조그만 회계법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회계법인 이사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이사로도 돼 있고, 뭐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9권인가 10권을 제가 또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꾸준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회계사 책, 뭐 공무원 책, 그다음 은행분들을 위한 책, 뭐 신용분석사, 뭐 정말 많은, 다 못 썼지만은 다양한 책을 쓰고 있고 썼었고. 강의 특집, 뭐 시간만 많으면은 뭐 자세하게 하겠죠. 이것만 해도 제가 뭐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데, 어쨌든 한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어떤 예제에다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강의합니다. 그래서 예제가 하나 딱 있으면은 거기에 뭐 질문이 뭐 5개 또는 많을 때는 뭐 12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예제에 항상 문제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웬만하면 다 예제에다가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보시면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문제를 안 풀고 거의 다 95% 이상은 다 그림이라든가 어떤 스킬을 통해서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고득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뭔가 FM 말고 AM으로, 여러분 AM 좋아하잖아요. AM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등등등. 예, 이건 뭐 나중에 또 차차 시간 되면 하도록 하시죠. 뭐 수업은 웬만하면 다 PPT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험 강의했을 때, 뭐 예전이라 하면은 뭐 관세사 3년 전,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도 막 2년 전, 그때까지 했었으니까. 그때는 PPT로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좀 고생스럽지만 어쨌든 다 PPT로 만들어서 빔 프로젝트 싸서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자칠판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가시죠. 물론 기본 전제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 푼 거야. 풀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할 것이고,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50분 시간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풀었다는 전제하에. 첫 줄에 계속기록법하고 가중평균법입니다. 이걸 합치면 뭡니까? 이동평균법이죠. 이동평균법. 왜냐하면 이동평균법의 또 다른 말이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매출원가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웬만하면 노란색으로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날짜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씁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평균 단가.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계속 평균 단가를 계속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1월 1일이 있고요. 수량은 보시다시피 150개. 다음에 당연히 처음에는 뭐 단가가 주어진 10원이 그대로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짜를 날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2월 1일 날 매입을 150개 했네. 그럼 150개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제 샀으면은 수량이 300개가 되겠죠. 단가가 2개 섞여버렸잖아요. 10원하고 12원짜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단가가 바뀌겠죠. 그래서 느낌 좋으신 분들은 11원 아니야? 이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10원이 있고 12원이 있으니까 왠지 중간값일 것 같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수량이 같을 땐 그런 거지. 수량이 같을 때는. 못 믿겠으면 해보시면 되겠죠. 전체 수량분에 150개 더하기
150개 전체 수량분의 전체 금액입니다. 150개 곱하기 10원 더하기 150 곱하기 12해서 전체 수량분의 전체 금액 하면 정말로 11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날짜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3월 1일 날. 우리는 지금 매출원가를 구하는 건데 매출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3월 달하고 9월 달. 그래서 우리는 9월 1일까지 계속 이 짓을 해야 됩니다. 100개가 팔렸으니까 빼기 100이고 이제 수량이 200개가 되겠죠. 이때는 뭐 단가가 안 바뀐다. 왜냐하면 단가가 바뀐다는 얘기는 단가들이 막 섞였을 때, 새로운 놈이 들어왔을 때 단가 바뀌는 거니까 팔았을 때는 기존 단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또 샀죠. 200개를 샀네. 플러스 200개 해서 200 더하기 200 하면은 400개가 될 것이고 당연히 구입할 때는 단가가 바뀔 겁니다. 전체 수량 200개, 200개죠. 그래서 200개 더하기 200개, 뭐 400개일 거고 전체 금액은 200 곱하기 11 더하기. 그 다음에는 200 곱하기 6월 1일 날 15원이죠. 역시 숫자 감각 좋으신 분들은 계산 하나마나 13 있게 됩니다. 13. 역시 13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여기 11원 하고 여기 15원의 중간값입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수량이 여기도 200개이기 때문에 딱 중간값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300개 되면 그때는 13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반가운 9월 1일 날이 됐네요. 9월 1일 날. 여기 이제 매출원가 구해야 되는데 매출원가가 드디어 나오겠네요. 300개가 팔렸고 수량은 100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데 우린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제 팔린 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때는 팔릴 때는 단가가 안 바뀐다 했었죠. 13, 13 해서 이제 끝난 겁니다. 매출원가는 두 번입니다. 여기 요거 하고 요거. 그래서 100 곱하기 11 더하기 300 곱하기 13 그렇게 하시면은요 4번 5,000원이 나옵니다. 됐죠?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하여튼 다 풀어드릴 거예요. 참 세월이 무상한 게 그 위아스가 가장 큰 학원이었는데 제따마 하더라도 몇 년 했는데 그쵸? 돈 좀 벌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1등 학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사업을 안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야 그게 몇 년 사이에 또 그렇게 되어버렸네. 아무튼 뭐 무슨 또 일이 있었겠죠 그 사이에.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이 바뀌다. 이 공무원 학원도 뭐 공단기라고 있는데 점유율이 70% 80%인데 거기도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많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제가 그쪽에서도 뭐 공무원 강의는 아니었지만은 다른 또 강의들 했었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야 정말 학원들이 10년을 잘 못 버티는 것 같아. 물론 잘 버티는 학원들도 있는데 헛소리였고 이제 매출원가 봅시다. 주식회사 관세는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 환입 또는 이제 환입을 하여튼 이 감모손실이든 평가손실이든 다 매출원가 조정한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을 계산할 수 있냐? 이건데 여기서 포인트를 보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기초잔액이 100이 있네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손실. 일단 만만한 감모손실부터 봅시다. 얘는 이제 수량상의 문제가 생긴 거죠. 기말재고에 대해서. 얘는 기말재고에 대해서 단가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량상의 문제인데 자연스럽게 푸는 거죠. 우리 뭐 기본 이론 강의 아니잖아요. 장부상 수량 빼기 실제 수량입니다. 거기다가 뭐 하는 겁니까? 단가를 곱하는데 원가가 있고 이건 시가죠. 그렇죠? 원가를 곱하는 겁니다. 원가를. 왜냐면 우리 기준수에서 야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이 있을 때 감모손실 먼저 계산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모손실을 할 때는 아직은 시가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손실을 할 때 시가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단위당 원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2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걸 구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초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계산하고 그리고 기말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있을 때 분기 이렇게 하잖아요. 차반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또는 평가 손실 충당금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평가 충당금을 계산한 다음에 기초하고 기말 차이만큼 추가로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에는 지금 100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변 쪽에 지금 평가 충당 100이 있는 것이고 기말의 평가 충당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걔를 계산해 보자. 걔는 이제 단가상의 문제 생긴 것이죠. 실지 재고입니다. 실지 재고 곱하기 그러니까 창고 수량입니다. 원가 시가 차이입니다. 원가하고 시가 차이입니다. 그럼 180이네. 그래서 기초에는 대변 쪽의 평가 충당은 100인데 기말에 80이야. 그래서 이 차이만큼 해서 우리는 평가 손실을 80을 인식하는 것이지. 이게 평가 손실입니다. 그렇잖아. 대변의 평가 충당은 100. 근데 기말에 180이 돼야 돼. 그럼 분개할 때는 차변의 평가 손실 80, 대변의 평가 충당은 8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매출원가에 반영시켜라 했으니까 280의 매출원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그 문제 자체만 보면은 뭐 다 쉬운 문제들은 아닌데 근데 다 우리가 봐왔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낯선 것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거야. 하지만 다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다 기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재 나오면 항상 떠올리는 게 제목에도 써놨지만은 매출총 이익률법이다. 매출총. 뭐 화재 났다 하면은 무조건 매출총 이익률법.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나가지고 추정이 안 된다. 어디가 오른쪽을 모르겠다 이거죠. 불나가지고 자료가 없다. 기말재고랑 매출원가 항상 재고의 핵심 오른쪽인데 모르겠다는 얘기지. 기초는 언제나 주어집니다. 기초재고 단기 매입입니다.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 언제나 주어져. 기초의 박스 보니까 1,000원입니다. 써먹었죠? 매입 8만 원인데 근데 미라스 밑에 뭐 써있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이 100이 있다.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 그러니까 선적한 순간, 그러니까 배에다가 실는 순간, 차에다가 실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 집 매입자잖아, 매입자. 판매자가 있고 매입자가 있는데 매입자기 때문에 잘했네 이거지. 여기 매입액은 8만 원이 맞다. 이것도 일종의 재고인데 당연히 이미 선적한 순간 소유권이 내 거다. 우리 거다. 매입자 거다. 그러니까 여기 매입액 8만 원에 100원 포함된 건데 잘한 거다. 수정할 거 없다. 조정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8만 1,000원이 될 거고요.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매출총 이익률법이죠. 단기의 매출 곱하기 단기 매출 곱하기 매출 원가율인데 매출 원가율 나면 항상 너무 재미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나온 거지. 1 빼기 매출 총 이익률. 이 부분이 원가율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원가율하고 단기랑 같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과거의 원가율을 갖다 때리는 거지. 이게 매출 총 이익률 30%. 그러면 이제 원가율은 사실상 70%가 되는 것이고. 야, 그럼 우리는 매출 계산하면 되겠네. 근데 매출 쉽지 않죠. 사실 회계학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강사마다 다 풀이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 때 지금 저를 처음 본 거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장수생들은 저를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뭐 1, 2년 차들은 저를 몰라.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다 다르게 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거든요. 저는 이제 현금으로표 직접법 방식으로 이걸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현금으로표 직접법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야, 그럼 매출과 관련된 현금으로 다시 매출과 관련된 계정 과목 다 헤쳐 모여. 그런 다음에 대체 안 맞는 걸 갖다가 현금 이렇게 제가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강사마다 풀이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는데 뭐 기본 강의를 들었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 네가 말한 거 한번 해보자. 지금 매출 자료 갖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매출을 추정해야 되는데 매출 몰라. 그래서 야, 매출 관련 데이터 헤쳐모여. 양가로 2번. 그 다음 또 어디 있어? 여기 동글뱅이 2개까지 해서 이 매출 관련 자료들이죠. 그럼 여기서 관련 계정을 일단 다 집어넣자. 1년 동안 분기를 다 합쳐보자. 지금 12월 1일 날 불이 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실상 뭐 기말이라고 보고 3천에서 2천 됐으니까 매출 채권이 1,000이 줄었어요. 자산의 감소. 보세요. 좀 쉬운 방법입니다. 매출 관련 계정 과목 다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회수. 현금이지 뭐. 현금 10만 원. 그래. 매출 관련 계정 과목 다 헤쳐모여. 그런 방식이구나.
그다음에 매출 할인 차변이잖아요. 매출 대변이듯이 매출 할인은 매출 차감 항목이고 차변 항목 아니겠습니까? 200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매출 관련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대차 차익이 매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매출이 99,200원 이렇게 나오나 보네. 99,200원. 그럼 제가 여기다가 99,200원을 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매출액은 순매출이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매출 99,200원 총 매출액에다가 매출 할인 이걸 빼면은 순매출은 99,000원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매출은 순매출이잖아요. 그럼 99,000 곱하기 70% 때립니다. 그럼 걔가 얼마 나오냐면은 69,300원이 나와서. 그럼 그 다음에 역산해서 기말재고를 산정하는 거지. 11,700이 납니다. 질문을 봐야지. 화재로 인해서 추정 재고 손실액이 얼마냐? 그럼 11,700이 받는데 없어. 왜 없냐?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머스트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났으면은 11,700이 돼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요 10,000원은 지금 운송 중이다. 배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12월 1일 날 살아있는 재고다. 얘는 불이 안 탄 거지. 왜냐면 지금 배에 떠 있다. 차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원을 뺀 것이 내가 손해본 금액, 화재 손실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화재가 나지 않았을 때 기말재고 추정액은 11,70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화재 손실하면은 100원은 기말재고 살아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이놈이 이제 화재 손실액이 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들었으면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법 방식으로 해서 대차 차익을 하는 것이 익숙할 텐데 지금은 뭐 처음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그 다음 문제. 빨리 말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말 문제 나오네. 계산은 너무 오래 걸려. 취득원가 맞는 걸 골라봐라. 취득원가요. 뭐 정답은 이제 3번 돼 있는데 한번 하나 봅시다. 일단 이런 거잖아요. 여기 자산의 취득가가 있으면은 자산 매입가뿐만 아니라 취득 부대 비용도 자산이다. 이게 포인트죠. 물론 여기서 발생한 그 취득 전에 발생한 비용, 그걸 취득 부대 비용 하는데 원칙은 그게 자산이지만 예외는 비용이잖아요. 어떤 애들 취득할 때 필수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취득할 때 필수가 아닌 것들. 다시 말하면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비정상적이 뭐뭐 이외야 부정적인 단어들 기여하지 않아 하면서 뭔가 야매라도 할 수 있죠. 뭔가 1, 2, 5번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는 논리가 취득할 때 필수가 아닌 그런 비용들이다.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이 남았는데 3번은 뭡니까? 차입원가. 우리가 차입원가 자본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록 차입원가 자본화라는 토픽을 유형자산 쪽에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하지만 그때서 뭐라고 했냐면은 차입원가 자본화 할 때는 유형자산,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등등등 다른 자산도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적격자산과 관련된 자산들 다 가능하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자산, 그게 이제 적격자산인데 그와 관련된 이자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자산이 맞고요. 4번은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이게 뭐냐면은 우리 관세사기 때문에 부가세 개념 알잖아요. 관세사 공부하신 분들. 그래서 만약에 상품을 100원 주고 샀어. 하지만 부가세를 10% 붙여서 110원 주고 삽니다. 그럼 여기다가 현금 110원 나가니까 현금 110인데 상품은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원을 갖다 뭐라 하는 거냐?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렇게 하는 거.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래서 그놈은 자산입니다. 그럼 자산이고 취득원가가 자산이면 3번, 4번도 다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재고자산의 자산이 아니죠. 지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이거 자산이긴 한데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 환급 받을 수 있는 이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런 거는 자산이긴 하지만 재고자산의 취득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념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내곡 소비세법 하는데 부가세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며칠 전에도 어디선가 뭐 내곡 소비세법 강의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거절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강의 못합니다. 됐고요. 제목을 제가 현금으로표 직접화 했는데 제가 아까 현금으로표 직접화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 계정과 관련된 계정 과목 1년치 분기를 다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대차 차익이 현금 또는 대차 차익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계정 과목 예를 들어서 뭐 매출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 이 문제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세사 시험이 제가 뭐 3년 전까지 강의했었습니다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뭐 수준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냥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더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예, 기말 순매출채권. 순매출채권 뭡니까? 매출채권 빼기 대손충당금 있죠. 이걸 갖다가 매출채권 장부가에도 답이 똑같은 거예요. 매출채권 장부가가 장부가라고 하는 것이 순액을 의미하는 거니까 매출채권 빼기 대손충당금입니다. 어쨌든 왜 이거를 현금으로 방식으로 푸냐? 여기 돈 들어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이게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현금이지 뭐. 야, 매출과 관련된 1년치 분기 다 합쳐보자. 순매출채권. 이거는 기초 잔액이고 그 다음에 회수 물론으로 판단됐다. 이거 대손이 됐다는 얘기잖아. 이거 분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매출 채권 날라가고 대손 충당금 날라가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순매출 채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도 매출 채권, 얘도 매출 채권인데 이거는 전혀 영향이 없는 숫자입니다. 의미가 없어. 어차피 우리 지금 순액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아니라 순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장부가하고는 관련이 없다. 쓸모가 없는 자료다. 그 다음에 매출 4만 원. 오케이. 매출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수익이니까 대변. 그 다음 손상차손. 비용이잖아. 매출 채권 손상차손. 비용입니다. 3,000원. 더 없나? 뭐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없잖아. 그럼 나머지가 뭡니까? 지금 뭐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 매출 채권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매출 채권이 되겠죠. 다만 이 매출 채권 이 7,000의 의미가 뭐냐? 제가 말했죠. 이 방식은 1년 동안의 분기를 다 합친 거라고. 그럼 이 얘기가 기초 기말했을 때 기초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제 순매출 채권일 텐데 하여튼 요 매출 채권 기초 잔액이 지금 순이 10,000원이고요. 그럼 기말 얼마라는 거예요? 17,000이 된다는 얘기. 그래야 7,000만큼 늘 거 아니겠냐 이거죠. 매출 채권이. 그래서 정답은 17,000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1년 동안 분기 다 합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매출 채권은 7,000원 늘렸다는 얘기잖아. 기초가 10,000원 있으니까 그럼 기말에 17,000이 돼야지 7,000 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분계를 통해서 찾은 겁니다. 굉장히 색다른 방식이죠. 하지만 옛날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원래 그렇게 했잖아. 그런 겁니다. 굉장히 편한 방식입니다. 복잡하게 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스킬들을 다 알려드려야지. 앞으로 계속. 건설계약, 공사손익. 특이하게도 이것은 3,000원들을 낸대요. 잔인해. 보통 2,000원들을 냈는데 생노가다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뭐 해야지. 건설기간도 4년인데 뭐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차근차근 뭐 4년도는 필요 없을 것이고 3년도까지 뭐 기본 문제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누적 발생 공사원가.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누적 발생 공사원가에서 뭐 1,200, 2,000원들을 더해. 그럼 뭐 3,500. 그 다음에 얼마야? 6,000?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추정총 계약원가죠. 추정총 계약원가. 뭐 기본 문제죠. 그래서 누적 발생원가 플러스 추가 예정원가. 이게 지금 추가 예정원가잖아요. 그래서 누적 발생원가 1,200 더하기 4,800 하면은 6,000. 여기도 해볼까요? 3,500 더하기 3,500 하면 7,0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적 발생원가 플러스 추가 예정원가. 여기다 하나 더 해볼까요? 6,000 더하기 2,000 하면은 8,000이죠. 이거 왜 필요합니까? 우리 다 알잖아. 손이 풀고 있지 뭐. 우리 머리로 풉니까 지금? 손이 풀고 있지. 진행률 구하려고.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 해서 20%. 요거 나누기 요거 해서 50%. 요거 나누기 요거 해서 뭐 75%.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방식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럼 제가 또 저만의 또 스킬을 또 알려드릴게요.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X 1년도, 2년도, 3년도가 있는데 누적 계약 이익. 그러니까 여기 쭉 해서 뭐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계약이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뭐 색다른 거 한번 해보자. 누적 계약 이익. 그리고 단기 계약 이익. 물론 이렇게 어디선가 공부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 한 10% 미만의 확률로. 하지만은 90% 이상의 확률로 처음 봤을 거니까 좀 더 빠른 기술을 보여드리겠다. 보시죠. 그래서 어차피 공사수익, 공사원가. 그러니까 공사수익, 공사원가가 계약수익, 계약원가죠. 이 계약수익, 계약원가는 다 똑같은 진행률을 때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 금액은 10,000원인데 일단 우리가 건설 계약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있죠. 전체 수익 금액하고 10,000원하고 전체 비용, 추정총 계약원가하고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되는 거지 원래는. 그래서 추정총 계약원가가 더 크면은 공사 전체가 손실 난 케이스인데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공사 전체가 이익 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어우 편하다 마음 편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공사 전체가 이익 난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바로 들이대는 것이죠. 수익 금액 전체는 10,000원이고 비용 전체는 추정총 계약원가입니다. 거기다가 진행률을 때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진행률 때리는 컨셉이니까. 그러면은 800입니까? 여기는 이제 800이 되겠지. 그다음 2차전도 수익 금액 전체 10,000원입니다. 비용 전체는 추정총 계약원가 7,000입니다. 거기다가 진행률은 50%입니다. 이 진행률 자체가 지금 누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누적 이익입니다. 2차전도까지. 그럼 1,500입니다. 누적 빼기 누적이 단기입니다. 누적 빼기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700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3차전도 해볼까요? 수익 금액 전체 바뀐 얘기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뭐 바뀌면 바뀐 대로. 만약에 여기서 3년도에 12,000원으로 바뀌어서 계약 금액. 그럼 12,000원 갖다 쓰면 됩니다. 비용 바뀌었으면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바뀌면 바뀐 대로 다 쓰시면 돼.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행률을 똑같이 때린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적 이익이다. 그러면 1,500인가? 기분 나빠. 누적 빼기 누적이 단기인데 없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행이다. 그쵸? 빵이 나와가지고 놀랐는데 다행히도 빵이 있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 편리할 익숙해지면 편리합니다. 처음에 모든 건 다 처음 보는 거 다 낯설고 약간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은 익숙해지면 확실한 건 이게 훨씬 더 빠르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야지. 그래야 한두 문제라도 더 풀 테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잘 체크하시고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른 게 좋은 겁니다. 회계학은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장땡입니다.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간에 20문제씩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돼. 47. 장기 할부 판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매출 총이익 계산하시오. 이것도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해보시죠. 어디야? 몇 년짜리야? 7월 1일 돼 있고 돈을 3년 동안 받네요. 3년짜리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X1년 뭐 7월 1일, 뭐 X2년 뭐 6월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X3년 6월 30일, X4년 뭐 6월 3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0,000원을 먼저 받았대. 뭐 재활을 이때 인도했고요. 10,000원 받고 장기 할부 판매했죠. 30,000원씩 3번 나눠서 받네. 그러니까 전체 100,000원 받는 거네. 그래서 우리 뭐 본능적으로 미래 현금으로를 캐시플로우, 그렇죠? 현재 가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로 할인율이 10% 돼 있으니까 요 놈으로 현재 가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금액 똑같으니까 30,000원 곱하기 이거 하면 되잖아. 30,000원 곱하기 2.4868 했더니 걔가 얼마가 나오냐? 74604 맞나? 74604. 그럼 요 10,000원 받은 거랑 해서 요 84604 이게 이제 매출입니다. 야, 나 매출인 거 잘 모르겠어. 나 이거 10,000원 받고 하는 거는 난 처음 해본다. 응? 이렇게 받는 건 많이 해봤다. 책에 많이 나오니까. 그럼 제가 이걸 진짜 매출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분기를 통해서 참고로. 돈을 받았습니다. 순액으로 분기할게요. 순액으로요. 어차피 분기 필요 없지만은 매출 채권 받을 돈이 뭐요? 이거잖아요. 이거 받을 돈을 현재 가치한 거. 순액으로 했을 때 순액법으로. 어차피 뭐 이렇게 하고. 아씨 미쳤나? 제가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매출 채권이요? 뭐 대변회가 있어? 놀랐다 저도 그렇죠? 순액으로 하고 이제 매출 이렇게 해서 이제 8460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받았거나 받을 때까지 공정가치. 우리가 문장으로 많이 봤죠.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때까지 공정가치다. 막 글씨로는 봤는데 진짜 그런 거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게 매출이었다. 매출 원가는 뭐 항상 주어지는 것이죠. 원가 8,000원 주어졌고 그렇게 해서 매출 빼기 매출 원가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이런 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정말 찢어버리고 싶어.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물론 이런 건 뭐냐면은 출제한 사람들이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닙니다. 100점 방지용 문제. 100점 방지용. 제발 좀 100점 좀 맞지 마. 물론 100점 근처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세무사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공부하면 되는 주제입니다. 물론 스탁옵션 자체를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스탁옵션 자체에서도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감정평가사, 관세사 이런 그 교재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회계사, 세무사 책도 다 썼다고 했잖아요.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책도 다 썼는데 다 그 책엔 다 있는 거지. 기본 내역이지만은. 근데 그거는 걔네들 얘기고 우리들은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건 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한 1% 미만이다. 그래도 제가 굳이 뭐 설명을 한다면은 정말 쓸데없는 거지만 설명한다면은 일단 정답 자체는 지금 5번 돼 있는데 쓸데없는 건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업원한테 제공받는 용역의 가치는 우리 지금 주식 보상 비용이 지금 주인공입니다. 주식 보상 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분기할 때 차분의 주식 보상 비용, 대번에 뭐 주식 선택권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할 텐데 스탁옵션 얘기 있죠.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을 측정일로 한다. 이렇게 안 하고 부여일로 합니다. 종업원한테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는 부여일로 하는 것이고요. 종업원 외의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나머지한테는 용역을 제공받는 날로 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어쨌든 틀렸고 두 번째. 주식 선택권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가득 조건에 성가 조건이 있다면 미래 가득 기간에 걸쳐 보상 원가를 인식하되 성가 조건이 시장 조건이면 후속적으로 미래 기대 가득 기간을 수정할 수 없다 해야 맞는 겁니다. 시장 성가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 주가를 기반으로 한 조건이 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 변경을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건데 반영을 하지 않는다. 시장 조건은 만약에 비시장 조건이라면은 추정치의 변경을 반영을 합니다. 그때는 비시장 조건. 그러니까 주가를 기반으로 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때는 추정치 변경을 반영을 그때는 하고 여기는 시장 조건이기 때문에 뭐 미래 가득 기간 같은 어떤 추정치 변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거의 못 본 문장이잖아요. 근데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아니면 뭐 이 문장을 다 외우든가. 세 번째, 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식 선택권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가득이라는 말은 알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역 제공 기간 3년이면 3년 지났다 뭐 이런 거, 지분 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일단 가득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스탁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 안 한 거야. 종업원한테 제공받은 근무 용역에 대해서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습니다. 환입하지 않는다. 그냥 차변의 주식보상비용 대변의 주식선택권인데 그냥 그 분기를 냅둔다 이런 얘기예요. 차변의 주식보상비용 대변의 주식선택권인데 가득이 돼서 그럼 냅둔다. 참고로 그럼 가득이 안 됐다. 만약 용역 제공 기간 3년인데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뭐 종업원이 뭐 퇴사했어. 그때는 환입을 합니다. 환입을 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가득이 됐다는 것은 결국 이제 용역 제공 기간 같은 것들이 지나갔다 이런 건데 뭐 가득이 안 되고 뭐 퇴사했어. 그러면 그때는 환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4번에 주식 선택권, 스탁옵션이죠. 가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부여한 지분 상품의 조건이 종업원한테 이것도 회계사, 세무사 책에만 나오는 겁니다. 종업원한테 포인트는 유리입니다. 유리하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건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리할 때는 조건 변경이 있는 거로 보고요. 불리할 때는 조건 변경이 없는 거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5번은 맞는 것인데 주식 선택권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로 보통 측정하는데 만약에 내재 가치로 측정한다 했을 때는 가득 이후에도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 결제일의 내재 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는 그 가치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잖아요. 주식 선택권, 주식 결정의 경우에는 재측정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내재 가치로 측정할 때는 그때는 재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재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주식보상비용에다가 인식을 합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문장들이 많죠. 그래서 뭐 1번 정도 빼고는 다 지엽적인 문장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 3, 4, 5가 물론 나 옛날에 회계사 세무사 공부했어. 그럼 그 책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긴 나오죠. 거기는 우리 곱하기 2배로 책 두께가 2배입니다. 상권 하권으로 돼 있어요. 회계학 책이 기본 회계가. 그러니까 거기는 뭐 원래 범위 자체가 넓습니다. 4번의 증감.
기말부채. 좀 공부 좀 하신 분들 딱 보자마자 야 그럼 이렇게 풀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제가 제목에도 붙여놨지만은 자본의 증감 얘기인데 기초자산, 기초부채. 공부 많이 했으면 딱 느낌이 와요. 야 이거 기초자본이잖아 이러면서. 자산 빼기 부채. 그러면서 질문 자체가 뭐 기말부채고 여기 뭐 자산이 보이고 해서 또 그 문제는 이렇게 된 거야. 자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토픽이죠. 이런 거죠. 기초자본에다가 여러 가지 증감액을 더하고 빼고 해서 이제 이 얘기죠. 자본의 어떤 증감액. 그래서 이제 기말 자본이 된다. 뭐 이런 컨셉입니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잖아. 그래서 차근차근 해볼까요? 근데 뭐 이게 위에 잡소리가 많냐? 보통은 그냥 숫자만 딱 나오는데 그럼 여기도 뭔가 또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게 있나 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위에 있는 잡소리 때문에 10월 1일 날 보험료를 1,200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대. 기말 수정 붕괴가 누락됐대. 이 붕괴도 추가로 반영해서 여기다가 반영해서 뭐 계산 다시 해봐라 이런 얘기.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럼 우리 이런 붕괴를 해야 되잖아요. 12월 말에 X1년 말에 여기다가 보험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자산했다는 얘기는 지금 선급 비용 했다는 얘기예요. 선급 보험료. 그래서 이게 선급 비용, 선급 보험료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했으니까 선급 비용을 이렇게 한 다음에 보험료 돌려주는 거지. 시간 경과한 만큼. 기간이 경과한 만큼.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경과했으니까 전체 1200 중에서 12분의 3만큼에서 비용 처리하는 거지. 기간 경과한 만큼 수익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차변에 선급 비용 1200, 대변에 현금 1200 했는데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300만큼을 이런 식으로 얘를 까면서 보험료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기간 경과만큼 수익 비용 기록한다 이런 거 알죠? 그래서 이걸 추가로 반영이래. 그럼 반영하고 하면 되는 거야. 해보자. 다만 이건 결산시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자산 쪽이잖아요. 그럼 자산을 300을 까야지. 그럼 여기서 300을 까게 되면은 사실상 14,700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이 300이 느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300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9,300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익숙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자산 빼기 부채 해보자. 기초 자산 10,000원이고요. 기초 부채 7,000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더하는 거죠. 쭉 한 다음에 이제 기말 자본에서 이제 기말 자산 빼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기말 부채 X라고 합시다. 이런 식의 컨셉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자본의 증감액인데 자본 증감액은 여기 있네. 이런 애들 다 자본의 증감과 관련됐지. 수익 빼기 비용을 하면 되겠죠. 이제 수익은 12,000. 비용은 9,300입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뭐 굳이 말하면 넷인컴,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 넷인컴. 그 다음 유상증자, 자본의 증가죠. 현금 배당 자본의 감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은 X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용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산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9번의 정답은 1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을 하겠습니다. 네, 은행 조정표인데 편집이 한 페이지 다 안 돼서 두 페이지에 걸쳐 나왔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문제가 길어서 좀 짜증나는데 일단 여기 해봅시다. 뭐 회사, 은행 여기는 이제 조정 전 또는 뭐 수정 전 잔액이죠. 그리고 조정상이 쭉 나오고 이제 조정 후죠. 여기가 마지막에 조정 후 또는 이제 수정 후가 됩니다. 좀 은행계조 조정표에 치고는 좀 잔인하게 문제를 구성했죠. 보기 1, 2, 3, 4 보통 그냥 수정 후 얼마야, 수정 전 얼마야 이런 걸 내는데 이거는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해봐야 됩니다. 회사가 지금 32만 원을 알고 있었대. 당좌예금을. 여기 뭐 모르니까 일단 됐고 그리고 뭐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 하나씩 봅시다. 발행했는데 인출되지 않았다. 인출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기발행 미인출수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기발행 미인출수표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서 차감이 돼야 됩니다. 기발행 미인출수표. 두 번째 관세가 기중에 당기 중에 예금을 한 게 있는데 전산잔으로 아직 입금 처리되지 않았대. 누가? 은행이 좀 안에 있던 은행이. 은행 미김 예금입니다.
그래서 은행 미기입 예금 73,000. 전산에 오류가 생겨서 처리 안 했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 주거래 은행 측에서 당자예금 계좌로 수표를 입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은행은 잘 했는데 관세 통보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죠. 지금 관세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회사 미기입 예금이죠. 회사 미기입 예금. 어쨌든 회사가 지금 아직 회계 처리가 덜 됐다. 그럼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대가 23,000 수표를 결제가 발행했다, 교부했다,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수표 발행하면은 대변의 당자예금이거든요. 당자예금. 그러니까 대변의 당자예금 23,000 해야 되는데 32,000으로 더 많이 뺀 거지. 그러니까 22,000만 차감해야 되는데 32,000 차감했다 대변에. 그러면 9,000만큼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주인공이 누구냐? 주제가 누구냐? 관세 직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9,000을 플러스 해야 되겠죠. 회사 측 오류죠. 회사 측 오류. 마지막 수수료가 있는데 역시 관세 통보가 안 됐어. 은행은 알고 있는데 회사는 모르고 있죠. 수수료 빼야 되겠지. 비용이니까. 이렇게 쭉 하시면은 회사 쪽 잔액이 나오겠죠. 그럼 회사가 얼마가 나오냐 봤더니 378000이 나와요. 맞나? 3780. 그럼 여기도 수정 후니까 378000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하면 조정전도 나왔죠. 조정전 은행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335000이 나오고 이제 하나씩 따져볼까요? 첫 번째 틀린 거 골라봐라. 일단 정답은 이제 5번 이렇게 됐는데 거래처 A한테 발행한 수표 조정할 내용은 없다. 보시면은 그렇죠. A한테 발행한 수표 관세가 조정할 거 없다. 아까 그 기발행 미입주 수표 말하는 거잖아요. 그 1번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거래처가 입금한 수표. 그게 이제 두 번째겠죠? 맞나? 아닌가? 세 번째구나. 세 번째. 세 번째에 대한 거 조정할 내용이 없다. 세 번째에 대한 것이 그 5만 원짜리 고놈이었죠. 요거. 은행이 조정할 거 없다. 세 번째. 시한테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 당자예금 9,000을 가산해야 되지만은 주거래은행이 조정할 내용은 없다. C 쪽이 그 네 번째 거죠. 네 번째 거는 그 회사 측 오류 그 9,000 쪽인데 요거 말하는 것이죠. 봤더니 역시 은행은 조정할 게 없다. 회사가 조정한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게 세 번째인가? 3번. 그다음에 네 번째. 주거래은행 그 수수료 그거 여기 이제 네 번째가 여기죠. 당자예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조정을 해야 된다. 맞잖아. 그럼 다섯 번째 틀린 것인데 당자예금 조정 전 잔액 제일 위에 거죠. 관세가 은행보다 15,000원 많은 게 아니라 15,000원 적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하시면 되는 건데 좀 약간 좀 잔인하게 된 거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뭐 그냥 우리가 해왔던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해왔던 건데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렸겠죠. 51번. 기계장치 취득했는데 정해법 생각하다가 연수학계법을 바꿨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모든 변경. 우리 회계 변경,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항상 회계 추정의 변경은 무조건 감가상각비만 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지금 3년 초에 바꾼 거잖아요. 그럼 우리 X 1년 초에 취득했고 해서 우리는 3년 초에 장부가가 필요하니까 2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X 3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야 X 3년 초에 기초장부가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제가 기본 이론 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해보자.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냐? 취득가 62만 원, 그 다음 잔존가치 2만 원이고요. 내용연수 5년인데 우리 2년 지난 거잖아. 그럼 5분의 2 하면 되겠죠. 한꺼번에 하시라. 그게 더 빠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걔가 24만 원 나와요. 감누가 24만 원이야. 그럼 기초장부가는 어떻게? 취득가 빼기 감누지. 취득가 62만 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24만 원 하시면은요. 그럼 이제 38만 원인가? 38만 원. 그래서 우린 요거 하려고 감누를 계산한 거잖아. 그런 다음에 바뀌면 바뀐 대로 다 새 출발. 다른 거 바뀐 거 없고 그냥 상각 방법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나머지를 그대로 가는 거지. 연수학계법. 그래서 요거 빼기 잔존 같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잔존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내용연수 지금 5년인데 2년 지났으니까 잔존 내용연수 3년이어서 3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18만 원이 됩니까? 18만 원인가? 맞죠? 18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고. 그러니까 제일 복잡하게 되면은 뭐요? 상각 방법 바꾸고 잔존가치 방법 바꾸고 내용연수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10,000원 바꿨어. 그럼 여기다 10,000원 집어넣으면 되고
잔존 내용뉴스 만약에 4년이야. 만약에 잔존 내용뉴스 4년 나와서 그러면 4, 3, 2, 1분의 4 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뀌면 바뀐 대로 다 새 출발. 전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투자부동산. 야, 이거는 정말 10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창출 목적이다 또는 시세 차익 목적이다. 그런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이죠. 걔네들은 원가 모형이 있고 공정가치 모형이 있는데 나온 것처럼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했다.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처리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가가 10만 원인데 12만 원이야. 정답은 진짜 쉽다. 5번이 되겠죠. 5번. 감가상각 안 하는 거잖아요. 뭐 계정과목은 이렇게 되잖아요. 뭐 분기로 한다면 차변에 투자부동산 2만 원, 대변에 투자부동산 평가익 2만 원인데 걔가 수익이잖아요. 영업의 수익이죠. 이런 문제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재평가입니다. 재평가. 우리가 재평가를 보통 유형자산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제가 항상 기본이론 때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무형자산에서 재평가가 나온다 하면은 유형자산 하는 거랑 똑같이 부시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무형자산 나왔지만 유형자산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재평가 모형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왔잖아요. 재평가 모형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당기손익하고 기타 폴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기타 폴가손익은 이익잉여금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을 텐데 대체를 안 한대. 뭐 생큐지 뭐. 그래서 그림 그려서 제가 다 했잖아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장부가 그림입니다. 분기할라 하지 마시고 X년 초에. 그래서 그냥 편의산 시간도 없고 만자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1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요소 5년입니다. 잔존가치 없고. 잔존가치 있으면 다 고려하는 건데 없으니까 없는 거지. 나누기 5해서 20만 원씩 감가상각이 원래는 되려고 했었죠. 1년 말에 장부가가 지금 80만 원 나왔습니다. 됐죠? 그리고 1년 말에 공정가치가 78만 원이야. 그럼 쭉 내려가는 거지. 여기가 뭡니까? 제가 기본으로 때 당기 아니면 기타 썼잖아요. 당기하면 당기손익, 기타하면 기타 폴가손익인데 여기는 당기죠. 왜냐하면 재평가 손실이 비용이니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마이너스 2만 원입니다. 계정과목 재평가 손실.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내용요수 4년이죠. 1년 지났으니까. 그럼 여기 얼마야? 19만 5천 원인가? 왔네? 정말 이상하게 계산이 잘 되네. 이거 빼는 걸 모르겠다. 뺐으면 58만 5천 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고요. 그리고 2년 말에는 61만 원이래. 쭉 올라갔대.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야, 요거 재평가 손실이잖아. 그만큼을 다시 올리는 거지.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플러스 2만 원이고 나머지 그럼 여기가 60만 5천 원이니까 아직도 5천 원 부족하네. 기타 폴가손익에 미친 영향 0.5만 원,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계정과목으로 치면은 의미가 없지만은 재평가 손실이고 이거는 대변에 있는 재평가 이익이고 수익 나머지 넘어가는 거 얘랑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정답이 5번이 되겠죠. 당기 이익 2만 원 하고 기타 포괄이익 5천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야, 당기 손익에는 감가상각비도 있잖아. 이거 왜 고려 안 하냐. 근데 질문을 잘 봐야 돼. 평가랑 관련된 당기 손익이기 때문에 이건 감가, 만약에 X2년도 당기 손익 기타 포괄손익 미치는 영향 하면은 감가상각비도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평가랑 관련된 거니까 얘네들만 주지는 거지. 그렇죠? 이것들만. 그렇게.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하시면 되겠고요. 분계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예, 복구 중단고체입니다. 복구 중단고체. 잠시만요. 잠깐 또 진도 체크. 진도가 안 나가지네. 말 문제가 뒤에 많구나. 빨리 더 하겠습니다. 복구 중단고체. 이것도 뭐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취득원가 X 1년 초에 그 취득원가하고 복구 중단고체 전입할 이자 비용 X 1년도죠. 그래서 첫 해년도를 보통 내는데 첫 해년도를 냈네요. 그래서 X 1년 초에 시설물을 취득하는데 120만 원 취득했다. 내용요소 5년이다. 5년 말에 복구 예상 비용이 나오죠. 20만 원이 예상된다. 뭐 기본 문제입니다. 20만 원이 예상이 된다. 더 이상 자료가 없죠. 이 놈을 본능적으로 현재가치 하잖아. 현재가치에서 이자율로요. 8%의 할인율로 현재가치 했더니 뭐 현재가치 개수를 때리면 되겠지. 20만 원 곱하기 0.6806 하시면 걔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36120. 맞나? 136120. 그러면 된 거지. 여기서 더하시면은 걔가 336120입니다. 이게 취득가잖아, 취득가. 이게 지금 취득가고, 이게 지금 취득가고, 그리고 X 1년도에 이자 비용은요, 모든 현재 가치 할 때 이자는 기초장부가 곱하기 이자율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제가 말했던 기초장부가는, 이자 비용 관련된 기초장부가는 요 복구충당부채가 이거잖아. 이거 복구충당부채 기초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자를 때리면 되겠지. 기초장부가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때려서 하시면 되겠죠. 이거 모르시면은 제가 분개 보여드릴까 참고로? 이게 이거잖아. 돈이 지금 120만 원 나갔어. 현금. 만약에 방금 게 이해가 안 됐으면 분개를 보시면 아 맞아 저랬지 이해가 되겠죠. 여기 지금 시설물, 그냥 어떤 시설물이라는 유형자산이다 라고 하고 1336, 120이고 요게 제가 말했던 복구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에서 136, 120 그럼 이제 이해되겠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요거 하고 복구충당부채 합쳐서 요게 유형자산이고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 것이고 물론 안 물어봤지만 필요 없고 복구충당부채 기초에 136120 곱하기 8% 그렇게 해서 이자를 인식하면 되겠죠. 뭐 두세 문제만 더 하고 쉬는 걸로 합시다. 원래 20문제 하려고 했는데 체력이 안 되네. 두세 문제만 더 하고 손상차손입니다. 손상차손. 그림 그리시면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시 분개하려 하지 마시고 X 1년초 쭉 한 다음에 취득가 3,600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림은 다 장부가 그림입니다.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고 5년입니다. 그럼 5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나누기 5 하면은 720입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하려고 했던 거야. 1년 말, 2년 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려고 했던 것이죠. 720씩. 그래서 일단은 장부가를 미리 계산하면은 2,880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손상이 없었다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손상이 없었으면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근데 손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손상이 당했대. 언제? 1년 말에. 그래서 사용가치하고 순공정가치 중에 큰 금액이 그게 회수 가능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상이 됐는데 이 회수 가능액이 1,600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 뺀 요 숫자가 1,280입니까? 이 1,280이 손상차손이겠죠. 비용이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또 나누기 4, 잔존 내용류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400이 되면서 장부가는 1,200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환입이 됐다는 거예요. 회수 가능액이 올라갔다. 어디까지? 2,200까지. 하지만 아시죠? 우리 환입은요 항상 한도가 있는데 이 기존 장부가, 이 기존 장부가가 환입의 한도가 돼서 우리가 손상차손 환입은 여기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한도에 딱 걸렸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거기가 96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그래서 5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감가상각비 720 어딨어? 여기. 그 다음에 2년도 회수 가능액은 여기 1600. 뭐 무궁무진하게 될 게 많지만 그림 속에 다 있죠. 손상차손 1280 됐고 4번. 감가상각비 400. 다 있네. 다 있네. 환입액이 틀렸죠. 960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갑니다. 예, 틀린 걸 골라봐라. 틀린 거 골라봐라. 3번이 틀렸는데, 이거는 뭐 부연 설명할 게 많지 않죠. 그냥 뭐 정의 그대로 막 써놓고 이런 거잖아요. 자산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사건에 의해서 뭐 현재 통제하고 있고, 현재 뭐 경제적 자원이다. 이게 자산의 정의 부분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부채 정의가 4번 쪽에 나왔습니다. 과거 사건에 의해서 뭐 기업의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다. 정의 부분이고요. 2번도 정의지. 자산 빼기 부채, 자녀 지분. 이게 또 자본의 정의잖아요. 3번은 틀렸는데 수익비용은요. 자본 청구권 보유자가 뭐예요? 주주죠. 뭐 주주에 대한 출자 및 분배니까 주주한테 뭐 유상증자했다, 뭐 현금 배당했다 그런 거를 포함한다가 아닌 것이죠. 이 자본거래랑 관련된 주주랑 거래하는 것이 자본거래인데 이 자본거래 쪽에서는 수익비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5번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들어온다 이건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도
권리가 경제적 자원, 그러니까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산은 대체로 미래 돈이 들어오고 부채는 대체로 미래 돈이 나가지만은 모든 자산과 부채가 현금을 수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금이 미래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산과 현금은 비슷하지만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 다 기준서 문장에 있는 것이죠. 그냥 59번까지 하고 시겠습니다. 57번. 뭐 질문이 특이하지만 그냥 우리가 뭐 기본 회계 실력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뭐 익숙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기본 문제 그 회계 원리 수준의 실력으로 푸는 겁니다. 자산에 영향이 없는 거. 그냥 이건 이제 분계를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 기본적인 분계 알고 있어? 뭐 그런 문제. 기업 같은 거는 뭐 자산 숫자는 쓰진 않겠습니다. 현금 받고 유상증자잖아요. 뭐 자본금하고 주식 발행 추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주발촌 주식 발행 추가금. 여기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부분이고 여기는 발행 주식수 곱하기 발행가 부분이고 여기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현금에 자산에 영향을 미치네. 자산 영향을 미치네. 니은은 차입했다. 질문 자체가 정확하게 뭐냐면 발생 시점입니다. 1년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차입할 당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이잖아요. 뭐 단기 차입금. 당연히 단기 차입금이니까 여기 이렇게 쓰고 자산에 영향이 있네. 니은도 디귿 봅시다. 고객한테 외상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대금 아유 쉽다 그렇죠? 재화든 용역이든 제공했으면 매출이 되는 것이고 돈 못 받았으면 매출 채권이 되잖아요.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자산이 되고 정답은 그럼 리을하고 미음에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될 텐데 리을은 주총에서 주주한테 주식 배당 주기로 선언했다. 배당은 미처분 이익력은 갖고 주는 것이죠. 차변에 미처분 이익력하고 주식 배당 주면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 주식을 주게 되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의 정의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산에 영향이 없네. 미음은요. 급여를 지급하기로 예정이 됐다. 급여를 줘야 되는데 아직 주지 않았어. 급여하고 여기다가 미지급 급여 이렇게 합니다. 줬으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되겠지만은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줘야 될 건데 아직 못 줬으니까 미지급 급여라는 부채로 처리합니다. 역시 자산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고 두 문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네. 다음 시간에 좀 달려야 되겠습니다. 58번 재무 비율입니다. 재무 비율인데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출 문제가 우리가 봐왔던 형태의 문제들이 거의 뭐 80%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뭐 10에서 20%는 뭐 약간의 응용인데 그것도 계속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풀고 하다 보면은 기출 문제들 많이 풀면은 응용력이 또 생깁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들도 많이 봤어요. 기존에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고 이런 거래가 있으면은 나머지 이런 재무 비율들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형태들도 많이 봤던 건데 매출 채권 회수했어. 차변의 현금 2배 대변의 매출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센 기초의 분계를 해야 되겠죠. 상품을 취득했다.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런 다음에 당좌비율 유동비율인데 당좌비율부터 보실까요? 당좌비율은요. 여기가 당좌 자산이죠. 당좌 자산이고 여기는 유동부채입니다. 지금 분계를 보니까 부채는 없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지. 1000분의 당좌 자산인데 지금 당좌 자산이 원래는 1500인데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양념을 쳐야 되겠죠.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 플러스 재고 자산인데 여기 보시면은 당좌 자산이고 당좌 자산이네. 영향이 없네. 증가하고 감소니까. 이건 재고 자산이고요. 나머지 세 개는 다 당좌네. 그럼 당좌 자산이 300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120%죠. 1점이니까 120%다.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그래서 분모는 유동부채 1000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 유동자산인데 여기 일단 더하시면은 2000이죠. 2000에다가 박스에 있는 거 양념을 치면 되는데 어차피 이 박스는 당좌자산,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더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기본주당 순이익입니다.
기본주당 순익은 항상 패턴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첫 번째가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한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한다. 두 번째, 기본주당 순익을 계산한다. 기본주당 순익, 뭐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익이고 이렇게 해서 쭉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기초에 전기 말이니까 단기초죠. 1200주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쭉 읽어보시면 보통 주여기가 한 번 더 나오죠. 여기서 자기 주식 200주를 취득했다. 10월 1일 날 200주를 취득했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치는 것이 마이너스. 그래서 1200주 빼기 200주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하면은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1150주가 나와요. 그게 이제 분모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오거나 요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150주 너무 썰렁하니까 밑에 걸 낸 거지. 그래서 여기는 뭐요? 보통주 기속 당기순익인데 먼저 당기순익을 봐야 되는데 165만 원에서 당기순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는데 우선주 배당금 다 곱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우선주가 1000주가 있었고 액면가 500이고 8%입니다. 다 곱하는 거예요. 1000주 곱하기 500원 곱하기 8%. 이게 우선주 배당금인데 이게 우선주 자본금이고 이게 배당률이잖아요. 자본금 곱하기 배당률이 그게 다시 자본금 곱하기 배당률이 배당금인데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다 때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선주 배당금.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은요. 3번 1400이 나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